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한국에도 선포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조선 협력을 평가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본과는 같지만 10%가 책정된 캐나다,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제노동 거래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부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과잉 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과 함께 조선협력에서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으론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4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면서 규제 개선 등 미국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투자 이행 압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급락세입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7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의 급락세가 상당히 큽니다. 롤러코스터 장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코스피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6,794.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급락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군요.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관세 얘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강제노동 관세는 12.5%죠. 여기에 추가 관세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먼저 이번 관세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품목에 적용이 되나요? 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은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해 임시 도입됐던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적용 대상 60개국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한미 합의에 따른 상호관세 15%보다는 2.5%포인트 낮지만 임시 적용되던 글로벌 관세보다는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12.5%의 상한을 적용받아 사실상 동일한 조건입니다. 유럽연합과 타이완은 상한이 10%로 우리보다 2.5%포인트 낮아서 더 유리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차이를 실제 체감 격차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품목인 자동차는 애초에 이번 301조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구조적 과잉 생산에 대해서도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산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와 업계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큰 틀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글로벌 관세 만료로 인한 관세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관건은 미국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과잉 생산의 관세 수준인데요.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 생산 관세를 합쳐도 한미 합의에 따라서 15% 관세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잉 생산 관세를 합쳐서 15%의 관세 상한을 둬야 한다는 한미 관세 준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타결한 대미투자 특별법 이행 상황과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성과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한국이 한미 합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으니 미국도 관세 상한 15%를 잘 지키라는 지렛대로 삼는 것입니다. 통상 301조 조사는 개시부터 조치까지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조사 시작 4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만큼 과잉 생산 관세도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9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팀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9년의 과정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 만입니다. 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이듬해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데 핵심 쟁점은 역시 SK 주식이죠? 네, 가장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그 분할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지도 관건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 원이었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전후 8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 절차도 진행이 됐는데 끝내 결렬된 거죠? 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월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두 차례 조정기일도 열렸지만 끝내 불성립됐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파기환송심이 본격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 다만 아직 법적 다툼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려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오늘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예정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SK그룹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SK 서린빌딩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SK그룹도 파장이 있을 텐데 소송 결과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네, SK그룹은 이번 소송이 최태원 회장 개인사인 만큼 회사 차원의 공식 대응은 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9년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재산 분할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긴장감 속에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또 포함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SK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재산 분할 규모에 따라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으로 SK 주가도 크게 올라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액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분할액이 커질 경우 최 회장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은 미국에서 경영 활동을 예정대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 수장들과 인공지능 인프라 협력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9년을 끌어온 세계의 이혼인데 이번에 마침표가 찍힐지 보겠습니다. 유서연 손효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도 포함이 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이틀째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어제에 이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2명이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실시간 투표율에 오류가 생기자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중앙선관위 실무자는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관련 영장 가운데 일부를 기각했죠? 네, YTN 취재 결과 법원은 합수본이 청구한 영장 가운데 피의자들의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의혹이 처음 포착된 건 합수본이 지난달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 조정에 숫자 맞추기를 하자는 취지로 모의했다는 겁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이 이번 의혹의 실마리가 됐던 만큼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수본은 투표율 조작이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에 이어 오늘은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 등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틀 연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와 조직행정과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최고 책임자인 전 광산경찰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의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전 광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는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의 조사는 1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어젯밤 11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전 광산경찰서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박성주 전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 감시하고 지휘했나요?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성범죄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으면서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부당한 수사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오늘도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장과 광산서 강력팀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당시 수사 지휘부의 최상부였던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당사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던 국수본 강력계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앞서 살인과 성폭행 분리수사 지시 의혹은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박 전 본부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구속 피의자의 송치 기한이 짧아 살인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성범죄는 추가 수사하란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장 수사팀의 병합 수사 요청을 3차례나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며 수사 방향을 두고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특수단 모두 당시 지휘 라인이 분리수사하도록 한 것이 실제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적용이 이어졌는지 규명하고 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가 어느 선에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의도였는지, 또 분리수사가 혐의를 축소하는 데 영향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양측 모두 국수본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는 만큼 당시 사건 보고와 이사결정에 관여한 상급자, 나아가 전 국수본부장 등 최상부 지휘 라인으로 소환 조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설입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고 유가도 크게 급등하는 등의 악재로 코스피는 6,700대까지도 내려갔는데요. 급등락에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 낙폭 커지고 있죠? 네, 오늘 코스피는 1.35% 내린 7,000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오전장에서 지수는 낙폭을 키워서 6,700대까지도 내렸고 조금 전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약세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급등한 금리와 국제유가, 미국 증시 급락 여파 등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미국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와 매출 전망치 상향을 발표한 인텔이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 비용 확대 지속 가능성 등까지 고려한다면 장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방 경직성이 생기며 낙폭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만큼 장중 지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을 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대 떨어진 26만 6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6% 넘게 낙폭을 키웠고 SK하이닉스도 3%가량 내린 184만 9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마찬가지로 6%대로 내리는 등 시총 상위 대형주에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순매도를, 외국인도 닷새 만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62% 내린 777로 출발했고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475.5원을 기록했고 오전 11시쯤에는 1,464.1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6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중동에서의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이에 따른 달러 강세에 환율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반대로 월말을 앞둔 수출업체가 시장에 내놓는 달러 매도 물량과 SK하이닉스 ADR 상장 자금 환전 기대가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홍해의 관문까지 번지면서 급등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1.3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폭염특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입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중부지방은 일요일까지 곳곳에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폭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특보는 앞으로도 더 확대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한낮에 경주는 38도, 대구는 37도까지 지속됐고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제는 비보다 폭염이 더 큰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강도 높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보여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고 물과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상황도 알아보죠.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중부지방은 일요일까지 곳곳에서 비가 이어진다고요? 네,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 북부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머물면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은 폭이 좁아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비가 오는 곳과 오지 않는 곳이 엇갈릴 수 있고 내리는 곳에는 비가 강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 막바지 비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정체전선은 일요일까지 영향을 준 뒤 점차 북상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중부지방도 올여름 장마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평론으로 전국을 짚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성채은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민주당의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3인으로 압축됐습니다. 김정송 3파전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은 어떨까요? 네, 최고위원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친청 3명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3명이 살아남았고요. 친명에서는 5명, 박선원, 서미야, 김영호, 임미애, 김용 이렇게 다 살아남았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만 원외고요. 나머지는 다 원내입니다. 친청, 친명 3대5 이렇게 결과는 나왔는데 결국 친청 쪽에서 보면 3명 다 살아남았으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친청 쪽에서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의 많은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3명, 5명 올라갈 거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왜냐면 전체 14명이 나왔을 때 친청 쪽은 처음부터 딱 3명만 나왔었고 나머지 친명 쪽은 좀 많이 분산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에 집중력이 있는 친청 쪽 3명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5명이 친명 쪽에서 올라간 다음에 결국 이 8인에서 5인으로 추려지는 이 본선이 진검승부 아니겠냐라는 예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번 다만 이 5명에 대해서는 예측들이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친명 쪽에서 5명이 누가 될 것인가와 예.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서미화 후보나 네.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원분들께서는 뭐 각각 갖고 계신 이 상징성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이런 분들을 본선까지 올려주시지 않았나. 당원들의 전략적인 투표가 나온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탈락한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예. 박성준, 이건태 의원이 탈락했거든요. 어떤 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이건태 의원의 탈락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안수사권 관련 토론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네. 그것을 뒤집고 토론에서 도망간 것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보궐선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라든가 또 서울시장 민주당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TV 토론을 상당히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결국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유권자들이 뉴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그만큼 일상적으로 접합니다. 그런데 토론하러 나오겠다고 했다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니 나와서 말도 못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토론에서 도망감으로써 민주당 전체가 보안수사권 관련 토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기를 제공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민주당 권리당원
사람들에게는 이건태 의원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걸로 봅니다. 인지도를 좀 높일 의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토론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근데 반대로 상황이 이제 흘러가면서 결국은 예비 경선에서 탈락하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진 건데 하필 또 박성준,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걸까요? 사실 이 당원들의 선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소취소임을 주도했던 것도 작용을 했을 거나 박성준 의원은 대표 그렇죠. 일부분 작용을 했겠죠.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 두 분들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일단 뭐 인지도 측면에서도 있고 원래 다 각각의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이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의 인지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아까 그 제가 지적했던 그 여성 의원 2명은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경북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 우리 당의 전략 지역인 좀 경북에서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전략적 움직임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 두 분은 뭐 안타깝게 낙선을 한 거기 때문에 딱 하나 때문에 낙선했다, 본선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김정송 3파전 이렇게 된 건데 김정송 중에 누가 1등한 건지는 안 나온 거죠? 그렇죠. 이거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전혀 모르십니까? 사실 이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소문도 안 났습니다. 그냥 송영길 후보가 또 이런 말씀하시면 또 싫어하실 것 같은데 3등을 했을 거고 1, 2등이 치열했을 거라는 예측들만 그런 얘기들만 돌고 있고 정확한 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1, 2위는 치열했다. 네. 그럼 2강 구도가 지금 굳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뭐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네거티브도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지금 신천지의 문제를 크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방 들어보시죠. 지금 당원들은 정청래를 지지하면 신천지냐, 내가 권리당원 당비 내고 몇 년 동안 당활동했는데 내가 신천지란 말이냐, 이렇게 당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의혹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대선 앞두고 저희가 경선을 할 때 당시에 이낙연 상대 후보 측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재명 후보 측이 완전히 압도하다가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6대 4로 우리 그때 여러 가지 분석이 이단 종교에서 침입한 거다. 저는 근데 거기에 좀 신빙성을 갖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 경기도 도지사 하실 때 당시에 코로나 때 신천지를 갔다가 엄청나게 집단 이거를 갔다 하면서 2만인을 잡으러 어디야 가평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천지한테는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는 완전히 거의 악마예요, 악마. JMS 정명석 씨가 저의 작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도 이제 이거 법적인 조치를 할 건데 저는 일면식이 없어요.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저는 해자돌림이거든요. 작은 아버지는 해철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막내 작은 아버지는 해국이고 해자돌림이에요. 제가 레자돌림이고 명자돌림, 석자돌림 이거 몰라요. 나는. 네, 웬 난데없이 정명석이냐. 온갖 네거티브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천지 공방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증거 있다, 곧 공개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공개를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를 이번 8.17 전당대회 메인 이슈로 계속 끌고 가면 당이 안 좋습니다. 누가 이기든 전당대회 이후에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남는 것은 보안사건 이후에 신천지 아니었냐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다만 김민석 후보가 증거가 있다, 뭔가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되기로는 신천지와 관련된 종교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같고요. 또 김민석 후보가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관련된 지휘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밑에 계신 분들 지금 행동을 멈춰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말라. 너네들 지금 포착됐으니까 정말 조직적 개입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들 이행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신천지가 뭔가 정말 조직적으로 당에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특정 후보나 특정 진영에 대한 뭔가 표를 행사하려고 했다면 그런 것들을 멈추라고 일단 경고성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일단 조만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며칠 안에 공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이런 근거 때문에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를 포착했고 이런 것들을 사전 경고함으로써 막아내기 위한 그런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 그런 경고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아직 공개가 안 된 거라서 저도 예측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후보가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뭐 정명석 그 JMS와는 또 전혀 다른 결이거든요. 아마 저는 특정 유튜브 한 명이 그거를 뭐 정청래 후보와 연관이 있다, 뭐 친척 관계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전당대회가 치열하게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허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신천지 계속 띄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신천지의 민주당 경선 개입설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심지어 매우 드물게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 간의 컨센서스가 있다시피 한 사항이에요. 2022년 2월 18일에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마지막 슈퍼위크 때 갑자기 10만 명 정도 성분 분석이 안 되는 당원들이 들어왔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3차 권리당원 투표 때 이낙연 후보가 한 8만여 표 정도 깜짝 승리를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지칭하는 건데 그때 일을 두고 김어준 씨가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신천지가 떠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일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충남 당진 유세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는 조금 무서운 조직이다. 경선에 개입해서 막 결과를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거에도 개입했을 만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즉 이런 종교 집단들이 공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개입해서 그걸 왜곡하려고 시도하는 집단이라면 국민의힘에만 입당하거나 관여하려고 할 리는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충분히 그랬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전당대회 이후에라도 특검을 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고 발본색원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선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 측에 국민의힘 색을 입혀서 전체 투표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전체 투표수를 늘리면 정청래 후보 측의 조직표가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그런 계산이라는 분석이거든요. 일단 전체표를 늘리는 건 좋죠. 모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좀 추구하고 있는 쪽이 중도 실용, 외연 확장 이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정청래 후보의 지지자들보다 로열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내에서 이런 신천지 논란이든 뭐 논란이 불거지고 뭔가 싸움이 잦아질수록 당을 외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모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추구하는 중도 확장 노선은 힘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뭔가 이 신천지 이슈를 띄웠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신천지 이슈 때문에 뭔가 분노해서 당원들이 많이 투표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당원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그런 좀 시끄러운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하는 경향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후보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경고성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신천지가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과거에서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선거 이후에 늘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본선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기 전에 당신들 우리 좀 포착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기 때문에 뭔가 이 모수를 키우기 위해서 이걸 띄워야지 이 연관성은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확실한 근거가 안 나오면 또 역풍 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거 제시를 전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정도 갖고 의혹 제기를 했던 거야 라고 하면은 역풍이 불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좀 근거 없는 얘기를 갖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 호남 지역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에 뭐 이번에 이제 3인 추려지면서 순위 결과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여론조사도 하나의 여론조사고 지금 김민석 후보가 좀 쫓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는 후보가 앞서고 있는 후보를 향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마도 이것이 친명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뭐 정명석 교주와의 어떤 그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더더군다나 후보 본인을 향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제3자와의 관련성을 제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라운드도 상당히 약하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거티브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 인식하는 이 전당대회 판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갔던 그래픽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작년 8월 전당대회 때 호남 권리당원으로부터 받은 득표율은 66.4%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만약에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안심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제 JMS 정명석 씨와 친척 아니냐 이런 거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도 글 많이 봤는데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정청래 작은아버지다 이런 소문 절대 사실 아니다. 정청래 후보가 명확하게 이제 밝혔고요. 아버지 형제들은 석자 돌림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석 씨랑 같은 정 씨라고 저렇게 엮는 건 좀 너무 억측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너무 과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청래 대표 그 후보도 특정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다.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의 허위 사실, 이 정도로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터무니없는 사실은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뭐 좀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까 앵커께서도 커뮤니티에서 도는 걸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커뮤니티에 그런 거를 돌리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시민 작가의 이딴 방송 출연도 전당대회에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도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소위 친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여러 말과 행동.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말로 볼 때 명백합니다.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대통령하고 호흡 잘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호흡이 안 맞고 그 대통령하고 계속 엇길로 가면서 자기 정치했다고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립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상 픽한 후보가 되거나 그러면 대통령이 원치 않았던 후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그 점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누가 되더라도 직업 공무원들하고 호흡 맞춰서 하듯이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저는 뭐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단 2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선을 그어버리네요. 저런 태도가 유시민 전 이사장이 말하는 메시지의 소구력을 높일 것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권 지지층, 특히 이 전당대회에서 향방을 결정할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소구력을 가지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라도 만나서 내가 직접 고언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인의 사감이 어느 정도 게재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른바 그 문조로 시작하는 조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시한 친문 진영의 감정의 고를 대변하는 것이거나 그런데 어느 쪽이든 평론의 감정이 강하게 투영되면 그것이 결론이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소구력이 높기가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금 맞는 말을 일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로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자기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논평에 대해서 진행자들이나 이제 패널 분들이 일부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하셔가지고 어제 저는 방송 내용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항변하는 건 그겁니다. 저주는 악담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충언이나 뭐 그런 조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연을 하면서
이런 뼈 있는 말도 했습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로만 텍스트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예.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 누구든 할 수 있는 말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뭐 충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의 과거를 봤을 때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순수한 조언과 비판과 충원이냐? 라는 거로 지금 지적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시계를 20년 정도로 돌려보면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분들 많았잖아요. 새천년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는 참여정부에 대해서 계속 뭔가 비판을 해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유시민 의원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정말 개나 소나 하는 소리를 왜 쓴소리라고 해주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저는 이 기시감이 드는 게 2006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시죠.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유시민 그때도 험악했군요. 그렇죠. 유시민 의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왜 대통령하고 붙냐. 계급장 떼고 평 의원인 나랑 붙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뭐 시계를 많이 돌릴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 때는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너무 다른 이야기를 안 듣는 것 아닌가, 너무 당권파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임기 5년 내내 유시민 작가는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저 사람들 같은 진영을 공격함으로써 관심을 얻고 싶은 출세 욕구가 가득 찬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었거든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유시민 작가가 나는 충원을 하는 거다. 나는 대통령이 걱정돼서 하는 거다라는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때와 걸어왔던 지금은 길. 왜 다르냐? 내로남불인 거죠. 지적이군요.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에 진심이 없는 것 같다,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소 취소는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과 관련해서 빨리 나오는 게 바람직하고 이상한 모임에는 왜 들어가나,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면 그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인데 아무래도 내가 미친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을 것이다. 공소 취소 모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적들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 자체는 맞는 말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메시지 문제는 감정이 개재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논리적 전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코멘트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온전한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는 애초에 엄정하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일 뿐더러 그것이 절대선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결합되어 있어야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5번의 특검을 가동한 것만 봐도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은 결론은 맞는 말을 하는데 중간에 논리적 전제가 이상합니다. 그런데다가 앞서 저희가 워딩을 봤습니다만 뭐 미친 짓이라든가 그런 격한 표현들이 여권 내부에서 높은 소구력을 갖기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말의 톤을 조금만 낮추고 그다음에 본인의 논리적 전제가 민심의 중앙값에 좀 접근하는 얘기들을 하면 저는 결론이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반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성추현 대변인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일종의 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도 앞서 해주셨는데, 송영길 후보는 한동훈에게는 반성문 쓰더니 왜 이재명 대통령은 저격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이나 이럴 때는 너무 괜찮다 이렇게 너무 유하게 오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다가 왜 우리 정권만 들어오면 이렇게 싸울까요? 저쪽 무서워서 윤석열한테 싸우다가 뭐 수사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건가? 이게 한동훈에 대한 사과문입니까?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이 사라졌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근데 가장 큰 이제 진단에 있어서의 이제 정청래 후보님이나 그쪽 최고위원들과의 차이는 지금 명청대전 아무거나 허구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고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걸 갈라치기를 하느냐. 유시민 그 작가의 아무튼 저주에 가까운
그 이재명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니까 노 코멘트, 뭐 이건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 당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반성문 내용을 송영길 후보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화살을 엉뚱한 데 쏘냐 이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뭔가 공격도 잘 하지 않다가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 이전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그때까지 우리 정부일 때도 뭔가 본인이 좀 그 기득권과 당권파와 가까울 때는 그럴 때는 당권파에 대한 공격이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그렇게 칼같이 차단을 했으면서 아니면은 방관을 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저런 일을 하니까 너무 악의적인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공소 취소 프레임을 갖고 오는 것도 이것도 너무 악의적입니다. 왜냐면은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이제 당내에서 우리 당 진보 진영 안에서도 완전 폐지는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장윤기 사건 때문에 국민적 여론도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보안 수사권 폐지냐 아니냐를 두고 프레임을 붙으면 프레임을 짜여지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완전 폐지가 힘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목적이 있는 거다. 공소 취소 때문인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김어준 방송에서 뭔가 이거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는 정말 음모론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로 가져오면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본인의 주장, 본인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맞는데 이거 안 할 거야? 그럼 대통령은 의지가 없는 거고 대통령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짜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악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당내 상황이 좀 어지러운 것도 변수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갤럽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긍정이 51%, 부정이 38%입니다. 긍정은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왜 부정 요인이 나왔는지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긍정은 이제 외교와 경제,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응답 순이었고요. 부정을 보시면 뚜렷합니다. 가장 높은 것이 22%, 부동산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님, 하락의 원인,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보세요? 어제 있었던 부동산 토론회는 아직 저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죠. 그렇죠. 어제까지 실시된 조사니까요. 지금 갤럽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 동안은 조사를 쉰다고 하는데 그 다음 주 조사를 해보면은 어제 있었던 부동산 토론회가 반영되면서 부정평가 더 높아지고 그중에서 부동산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질 겁니다. 어제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을 사실상 시사했는데 본인은 집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벌써 본인은 집 팔아놓고 보유세 올리려고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지만 서울에서는 신규 부동산 공급이 유의미하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신규 공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앞으로 공급이 더 안 될 거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고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30, 40대 중에 현재까지는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던 분들이 대거 매매 시장에 신규 수요로 진입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전세 대출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제라도 연끌해서 집 사서 막차를 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뭐로 보나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의 코멘트가 계속된 거예요. 3주 정도 지나면 저 여론조사에 온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근저당 논란도 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현재 반영 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2%면은 단일 이슈로는 굉장히 부정평가가 높은 것인데 아직도 그 여진이 가라앉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제 3시간이 넘는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언급이 없었죠. 사실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집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언급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렸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이 이제 상당히 좀 파급력 있는 이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울 지역만 보면 긍정이 43이고 부정이 48입니다. 이게 바뀌었거든요. 긍부정이. 그건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저는 어제 있었던 토론회가 긍정적으로 좀 작동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3주 뒤에 갤럽이 다시 조사를 재개한 이후에 이 방송에 나와서 송영훈 전 대변인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아마도 금요일에 또 두 분이 만나실 테니까. 네네. 아니라면은 제가 거기서는 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겠습니다만. 송영훈 대변인께 밥이라도 사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왜 제가 긍정적 신호로 보냐면 어제 대통령이 정말 쓴소리하는 사람들, 정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계속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뭐 보유세 받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렴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이 녹여낼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한 3주 동안 보실 겁니다. 실제 토론회를 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답 정해놓고 그냥 그 형식상 한 게 아니었네. 실제 거기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네. 요거를 이제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게 해주면은 네.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3주 뒤에 그 여론조사 지표를 갖고 꼭 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표정이 어떻게 엇갈릴지 3주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심 선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분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 아웃. 서울의 윤석열이 오세훈이었습니다. 오세훈은 1,000만 원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왜 오세훈이 벌금 1,000만 원입니까? 항소심에서는 벌금 최고형인 1,000만 원을 받았듯이 징역 최고형인 5년을 받아야 된다. 오세훈 시장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 자를 출마시켰습니다. 서울 시민의 표를 훔쳐간 것 아닙니까? 서울 시장 자리를 훔쳐간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5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조차 없애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부지한히 애를 썼고 지금도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가지고 날려야 됩니까? 오세훈 시장 재판 진행한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사법정의에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 목소리를 눕혔습니다.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 시장 문제 있는 거 알면서 출마한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제가 예. 서영교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선거사범, 허위사실공표사범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출마를 했고 민주당은 그런 분을 출마시켰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표를 훔쳐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자리를 훔쳐간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이거 서영교 의원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돌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1심 재판을 무려 799일이나 끌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거법 위반 유죄가 맞다고 하는데도 출마시켜서 정권을 가져간 민주당에서 하실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된 거 1심에서 지금 1,000만 원 나오지 않았냐, 사퇴해라, 뭐 이런 주장이 민주당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장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하고요. 레토릭이요? 그리고 좀 1심에서 중형이 나온 만큼 그거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내놓은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을 직접 비교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거는 이재명 정부라서가 아니라 헌법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지금 중단이 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있죠. 그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뭔가 우리 당에서도 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분들이 출마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 국민을 속였다라고 말한 거는 이만큼 좀 중한 판결이 나왔으니 죄를 뉘우치라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심에서 판결 나왔다고 사퇴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글쎄요, 뭐 속도가 뭐 633 원칙이 정말 잘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빠른 시일 안에 2심과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저희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보궐선거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이 다시 한번 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의 잘못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정도 차원에서의 비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2심 영향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나간다는 내 마음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밝혔던데요. 아마도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에 나와서 아쉽게 졌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면 우리가 후보로 내세웠던 정원호 후보는 다시 나오시긴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 물론 본인의 자유에 달려 있는 겁니다만, 근데 우리 당 후보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우리 당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지난 그 6월 지방선거 때도 우리 당이 서울시장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일 치르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만약에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뒤집기 위해서는 뭘 할지를 고민해야지, 내가 나가겠다, 내가 뭐 그 오세훈 시장을 빨리 사퇴하라 이런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의 꿈은 자유니까요. 그럼요. 근데 박주민 의원도 재도전 의사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오세훈 아웃 외친 서영교 의원도 혹시 서울시장 생각이 있는 건가요? 사실 지난 6월 때도 경선에 끝내 안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의사가 계속 있으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가능성도 있죠. 너무 적극적으로 외치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뭐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받아봐야 된다, 이런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치료 중이던 피해자 한 명이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경찰이 전담팀을 꾸렸군요. 그렇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관 36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어제 국가수와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해 페인트통과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등을 확보했는데요. 불을 지른 70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전담팀은 사건 직전에 관리사무소 CCTV 선이 뽑혀 있었다는 주민 진술을 비롯해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민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치료 중이던 피해자 한 명이 끝내 숨졌다고요? 네, 이번 사건으로 화상을 입은 부상자는 모두 8명인데요. 이 가운데 방화 피의자 A씨를 비롯해 3명이 중상이었는데 상태가 위중했던 50대 여성이 오늘 오전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혐의를 방화치상에서 방화치사상으로 바꿔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사건 전까지 A씨와 관련한 112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3차례 신고가 접수됐고 마지막 신고는 사건 전날이었는데요. 주민들은 A씨가 아파트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확성기를 들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의 잦은 민원에 관리실 격리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장기간 벌어진 아파트 내 갈등이 범행 동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네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차량이 왼쪽으로 보시면 꽉 막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터널 초입 부분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가장 뒤에 있는 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방향 4개 차로 지금 왼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통제된 상황이고요. 사고 지점에서 3-4km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방당국에서는 운전자 일부는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정확한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시 8분쯤 자체 진화된 상태고요. 지금 2개 차로는 소통이 되고 있고 4개 차로가 지금 전면 통제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로 노고산 1터널 의정부 방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터널 안은 지금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터널이 지금 통제된 상황이어서 지금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앞에는 이제 차가 통제되면서 꽉 막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이 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CCTV를 보면 터널로 들어가는 퇴계원 방면 차도가 꽉 막혀 마치 도로가 주차장이 돼 있는 모습이고 터널 안쪽에는 차량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 노고산 1터널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38분입니다. 터널 초입 부근 4차로 가운데 1차로에서 차량 6대가 추돌했고 이 가운데 사고 차량 가운데 한 대에서 사고 여파로 불이 나 앞차까지 옮겨부터 소방당국까지 출동한 상황입니다. 다만 불은 12시 8분에 자체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2개 차로는 원활히 소통 중인데요. 인명피해 여부는 조사 중으로 이 가운데 일부 운전자는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양시청은 안전문자를 보내서 현재 차량 사고로 인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 부근 양주에서 의정부 방향이 4차로 전면 통제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조금 전 2개 차로는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고 지점부터 3에서 4km가량 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은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우회도로를 이용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 노고산 1터널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오전 11시 38분에 접수됐습니다. 터널 초입 부근 4차로 가운데 한 차로에서 차량 6대가 추돌했고 사고 차량 가운데 한 대에서 불이 나 앞차까지 옮겨 붙으면서 소방당국까지 출동했습니다. 다만 불은 12시 8분에 자체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명피해 여부는 조사 중인데요. 일부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양시청은 안전문자를 보내서 현재 차량 사고로 인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1터널 부근 양주에서 의정부 방향이 4차로 전면 통제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조금 전에 2개 차로는 막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고 지점부터 3에서 4km가량 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은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우회 도로를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네, 노고산 1터널 부근 지나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가 적발된 뒤 차에서 마약 투약 도구가 발견된 버스기사가 최근 10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3개월쯤 전부터 적발 이틀 전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하고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 새벽 3시 5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경기 시흥시에서 안산시까지 운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 기사인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버스를 운전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출근 전에 구매 내역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A씨는 퇴근 후에 투약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6주 낙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모가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산모는 뱃속 사산으로 알았을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도 감형을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료진의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산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란 사정을 산모 권모 씨가 미리 알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아가 사산돼 나을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산모 권 씨가 당시 수술 뒤 회복 과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성숙하고 건강한 태아를 인위적으로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는데 그러면서도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고 의료진의 범행이 산모의 임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겠다며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윤모 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함께 기소됐던 집도의 신모 씨도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가족, 친구 등과 외식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옷에 냄새가 배기 쉬운 고깃집 등에서 이 원통형 수납 의자 흔히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자칫 이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사고는 의자를 당기거나 이렇게 옮길 때 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손가락이 이 뚜껑과 본체 사이에 들어간 상태에서 무심코 앉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친 경험이 있어서 조심한다,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등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호영 한양대병원 교수는 환자 접합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이 의자가 많이 무섭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는데요. 이 의자로 다친 환자만 5명을 받고 수술에 성공하더라도 감각 저하나 운동 제한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외식 중에 이 손가락 절단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겁니다. 의자를 움직이거나 앉기 전에 이 손가락이 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특히 아이들이 의자 틈에 무심코 손을 넣지 않도록 보호자가 잘 살펴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대규모 공격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과의 전격적인 공동작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번 하메네이 제거작전처럼 또다시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시나리오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군 B-1 장거리 폭격기가 이란을 타격하며 중동은 다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본토 시설 파괴까지 경고하며 이스라엘이 2분 안에 합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They got some evil intentions. We canno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미국이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그 뒤엔 이스라엘 모사드가 전달한 곡괭이산 원심 분리기 은닉 첩보가 있었습니다.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첩보가 대규모 공격의 촉매가 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숙적을 치기 위해 또다시 미국을 전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ושילוב הכוחות הזה מאפשר לנו לעשות את מה שאני מייחל לעשות כבר 40 שנה. להכות את משטר הטרור שוק על ירך.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숙적을 제거하는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침략국이라는 오명과 유가 급등, 장기전의 늪을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 question is, did President Trump make the right move by attacking Iran because it was weak and the U.S. and Israel were strong? It's a very different thing when you simply attack because you think you're strong and your enemy's weak. 확전을 우려한 미 하원이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을 제지하는 결의안까지 가결했지만 전우는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원하는 트럼프와 미군을 앞세우려는 네타냐후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판을 주도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네타냐후가 설계한 전략적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육군이 지상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자원군이나 민간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지상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23일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 육군 대변인은 이란은 전례 없는 국가적인 단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정규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 당시 손상이 됐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고 새로 배치된 대공 장비가 군전투 편제에 편입되면서 적 항공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공습만으론 이란의 협상 태도를 바꾸지 못할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했다고 CNN 방송이 23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서 중앙정보국과 국방정보국 모두 이같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란과 끝없는 주고받기식 타격은 추가적인 미국인의 인명피해를 낳고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영원한 전쟁과 유사한 지속적인 위기 상태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홍해의 관문까지 번지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의 종가가 약 2달 만에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69로 전장보다 7.04%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92.19로 전장보다 6.17% 올랐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원자력 협정을 놓고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는 특히 한국은 왜 안 되느냐며 미국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맺으면서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을 다룬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과 엄격한 안전조치 수용, 원자로 가동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해 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거라고 공언했고 반면 한국은 핵무기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서울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70년 동맹 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농축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평화적 이용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형평성 논란은 이란 문제에서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맺은 협정이 이란 등이 이미 보유한 것과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civil nuclear deal, there will be no enrichment of material, an important point being made between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Saudi Arabia, which pertains only to non-military use. 앞서 핵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놓고는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로 슬그머니 인정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미국 사우디 간 핵협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핵시설을 불시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도 빠진 채 자체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해 장차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이른바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두고 당내 공방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전당대회 둘러싼 민주당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8.17 전당대회 본경선 당대표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 공방이 한층 격해진 모습입니다. 이 개파 간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도 치열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이 있습니다. 오전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떤 종교 세력도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다며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아니면 말고식 궤변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다음 달 순회 경선을 앞두고 앞다퉈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인천에서, 정청래 후보는 충청에서 당 소속 지자체장 등을 만나며 민심을 청취하고 송영길 후보는 당 강세 지역인 전북을 찾았습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도 정리해 주시죠. 검사의 보안사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 이후 사흘 만에 또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만큼 당론 추인 등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 행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장에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은 만큼 논의는 성숙했고 이제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짓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안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반론은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또 내용에 휩싸였죠. 어제 권영진 의원이 행안위 야당 간사에 강민국 의원이 재경위에 배치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원치 않는 상임위 배정에 원내 지도부를 향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다음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불참했다고 설명했지만 어제 멱살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항의와 물리적 폭력은 구분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 부끄럽고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부족함이자 잘못이었다며 동료 의원과 당원,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 원내 부대표단은 공당의 질서를 부정한 조폭 행태라며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전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겨냥해 아무 말 대잔치였다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머물며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엔비디아의 젠슨 왕, 브로드컴의 혹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CEO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이 참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가 끝난 뒤 온라인에선 대통령보다 참가자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잔금 대출 규제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연을 알린 토론자에게는 주민들을 구했다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토론회 직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장면 중 하나는 잔금 대출 규제로 입주가 막혔다는 호소였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이 발언을 계기로 해당 아파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집단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파트 이름과 잔다르크를 합친 펠다르크, 잔금열사라는 별칭이 붙었고 새 아파트 출입구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언도 온라인상에서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부동산은 100% 투기,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 같은 발언은 온라인에서 비판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 맥락이 필요한 내용보다 직관적인 내용이 온라인을 더 빠르게 달군 셈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각자 처한 현실이 다른 만큼 같은 이야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라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유도하려는 목적성에서 보면 좋게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와 온라인 반응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하나의 답을 찾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부동산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사실상 시사했죠. 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엔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 매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두성규 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제 네. 부동산 토론회에 나왔던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보면서 참 부동산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보유세는 일단 올릴 것 같다. 네.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예.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보유세 부분에 대한 개정은 그렇게 올리는 부분은 전제로 하고 예. 과연 그 폭이라든지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의 검토를 이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유세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평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나오는 어떤 부동산 대책에서 나올 내용들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을 잠깐 물어본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 그동안 세간에서 많이 논의될 때에는 거래세 부분은 조금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보유세 부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단정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아마 정부 내에서의 설문조사나 또 여러 가지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은 국민들의 지금 상당수는 보유세 부분의 추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향후에 있어서 보유세를 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제 그런 부분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을 단정적으로 짓는 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지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차제의 어떤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보유세 부분을 단지 올리는 것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거나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어제
어제 여러 가지 토론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자아내는 하나의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거두려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네, 발언을 네. 하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정에서 뭐 어떤 수준, 어떤 형식의 보유세가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각국의 보유세 부분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유세 부분에 대한 수준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아마 중간 순위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세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 부담률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저렴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유세 부분은 각국에서 보유세의 대상이 되는, 즉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도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세율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 가액을 보유세의 그 근간으로 두고 중간에 있어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최대 올리는 경우에도 2% 정도의 수준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그러니까 최근에 산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산 시세를 반영한 그 가격에 따른 차이만 둘 뿐 실제에 있어서 우리처럼 매년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그쪽에 재산세에 반영이 되는 그런 보유세 측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전체 재산세 부분이 거래세 부분에 비교할 때 우리 보유세 부분이 다소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상대적인 어떤 의미에서 볼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의 보유세를 올리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과의 비교를 할 때 그 나라 각국에 있어서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 우리만의 어떤 현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유세 부분, 즉 우리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보유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보유세의 가치가, 즉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거든요. 미실현 이익인데 그 부분을 매년 사실은 불확실한 가운데 계속해서 올리는 쪽으로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자꾸 끌고 가는 것은 다소 많은 국민들 가운데서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이제 어제 의견도 있었고 보유세를 높일 거면 거래세는 낮춰서 탈출할 기회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이 나온다면 거래세 그 조정 정책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봐서 이야기 흐름 속에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부분이 종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5월 9일자로. 그 이후에서 정부에서나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유예 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에 보유세 부분을 올리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거래세 부분, 즉 양도세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어떤 적용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있다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정 볼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는 또 낮은 편이 아닙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양도세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또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 두고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후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관련 영상을 저희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고향에 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든지 집을 팔고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넣고 내가 장기간 키핑하겠다는 분들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보유세 강화를 내리는 강화도 아니죠.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네, 뭐 맨 끝부분에 있어 나왔던 내용인데 그 양도세 같은 경우에 뭐 총 횟수를 제한하자라는 어떤 의견도 나왔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의 전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양도할 때 항상 수익을 남긴다는 크다란 어떤 차익을 남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회를 갖다가 너무 자주 주는 것은 특정인에게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청년이나 서민들의 경우에는 한순간에 굉장히 고가 주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 사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임대주택을 통해서 좀 자산을 모아가다가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시장 상황에 따라 식구들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더 큰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양도세를 통해서 상당히 비용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차단해 버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래 자체를 굉장히 경직화시킬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 꿈은 장래의 꿈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즉 그런 어떤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맞다고 볼 수 아마도 있습니다.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이제 높진 않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부동산 정책에 참 다양한 케이스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게 항상 그 미비점으로 남게 되는데 똘똘한 한채 얘기 어제 또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뭐 거주용이냐 투기용이냐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자 때리기에 사실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 자체를 공급이나 유동성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초고가 주택이나 굉장히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어떤 주택 보유 부분에 대해서 또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비난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전체적인 여론을 몰고 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똘똘한 한 채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가의 주택을 가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단순히 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징벌적으로 누진적으로 그 부담을 갖다가 가중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향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질서를 두고 시장 경제 질서의 회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보유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제 부분에 대해서 초고가 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보다는 공급 부분을 정말 정부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공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헬기를 타고 한번 돌아보겠다는 그 부분은 국민들의 걱정이나 이런 불안에 대해서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오긴 하는데 기준을 두고도 얘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가늠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 말을 좀 흘리면서 처음에는 50억, 30억, 20억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토론회에서는 그보다 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더 10억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서울에 지금 사실은 분양가가 신규 주택 그 국민평형의 그 신규 분양가가 20억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평균 거래 가격 자체가 15억을 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시가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 글쎄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과를 하겠다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담겨져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왜 저는 그 초고가 주택의 범위를 정하기 전에 왜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제한된 분들이 소유하고 계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세 부담을 아주 강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초고가라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을 볼 때도 과연 그 기준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초고가 주택으로 해서 사실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굉장히 미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아마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는 30억을 전후한 가격에 어느 정도 방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조금 시간을 두고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공급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여쭤보면요. 네. 재개발 재건축
별 효과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대안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게 그러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놀라는 측면도 있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토론회에서는 용적률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본다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전체적인 어떤 그 높이 자체를 갖다 34층으로 이렇게 제한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한이 지금 제한이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강북 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층의 아파트들이 건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재건축 이전에보다 어떤 비율 자체가 전체적인 주택 수가 20-3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17억 7천만 원 근저당 설정한 다음에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이후에 이게 뭐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그 매물을 내놓는 그 집주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셀러 파이낸싱 그런 방식이라고요?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런 방식인데 결국에서는 그 매입자가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충분한 그 매매 잔금을 치를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돈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 강남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6억 정도 이내에서만 전체적인 거래 금액의 20-30% 많아야 20-30%에 내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 전체 거래 금액의 60%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해줬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과연 일반적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뭐 광고 내용 보면은 집주인이 그러니까 6억을 빌려주는 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은행 대출이 2억밖에 안 되니까. 소유자의 대출이 되는 사금융에 해당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거 허가가 나옵니까? 저렇게 광고 내면? 그 부분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아마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실제 저것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아주 극도의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저렇게 광고가 나온 거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런 광고로 만약에 매매가 되면은 사실상 뭐 집값 안정화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갭 투자의 방식으로서 전세 자금을 갖다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전세를 지금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러한 사적 금융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루트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지금 또 저런 많은 것들이 그 해당되는 시장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나중에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저 부분에 대한 하여튼 교통정리 아니면 그 금융당국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의견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시장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뭐 광고가 나온 거고 저 거래가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바지 장마 속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오전 폭염특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0.5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강정에서는 바닥 분수가 나오고 아이들이 열기를 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3도, 강릉 35도, 대구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북부 내륙과 산간에 최고 60mm, 수도권에는 최고 40mm입니다. 기온이 크게 치솟는 충청 이남에서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산발적인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막바지 장맛비를 끝으로 올여름 전국의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종료와 함께 열대야와 폭염의 기세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장마가 끝을 향해 가면서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수칙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채영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